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 나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이 남을까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65살의 김지숙 씨입니다. 그녀는 수십 년 동안 좋은 아내, 좋은 엄마, 그리고 듬직한 며느리로 살아왔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나이가 들 때까지 집안의 모든 대소사는 그녀의 손을 거쳐야 했고 단 한 번도 자신의 자리를 비운 적이 없었죠. 아이들은 다 장성했고 남편도 은퇴를 했습니다. 지숙 씨는 이제야 비로소 앞치마를 벗고 한숨 돌리며 평온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웬걸요. 그녀가 앞치마를 내려놓자마자 온 가족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더 이상 밥을 차리지 않자 남편은 책임감이 없다며 타박했고 새로운 취미를 가져보려 하자 자식들은 엄마가 너무 이기적이라며 서운해했습니다. 이 모든 소란은 지숙 씨가 내뱉은 딱 한마디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나 자신을 위해 한번 살아보고 싶어. 한 여자가 평생을 가족의 뒤치다꺼리를 하며 살았는데 이제 좀 숨 좀 돌리겠다는 그 당연한 권리조차 왜 비난받아야 하는 걸까요? 은퇴가 해방인 줄 알았는데 왜 누군가에게는 은퇴 후가 더 고달픈 지옥이 되는 걸까요? 그녀가 정말로 집문을 나서며 모두를 뒷바라지하는 삶을 거부했을 때 그 집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소리 없는 반격.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행보는 이 사회를 향해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왜 여자는 단 한 번도 자신만을 위해 살면 안 되는가? 제 이름은 김지숙, 올해로 딱 65이 되었습니다. 몇 달 전 저는 30년 동안 몸담았던 병원 간호사직에서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3교대 근무의 고단한 굴레에서 드디어 벗어난 것이죠. 마지막 급여 명세서를 받아들고 병원 문을 나서던 그날 오전. 햇살은 유난히도 눈이 부셨습니다. 인도가에 서서 제복이 든 가방을 손에 쥔 채 저는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기대했던 해방감도 거창한 의식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형용할 수 없는 깊은 피로감만이 전신을 휘감았죠. 집에 돌아와 수많은 응급실의 밤을 함께 견뎌온 낡은 신발을 벗어 던지고 소파에 쓰러지듯 누웠습니다. 이제 드디어 내 시간이구나 생각하며 눈을 감았죠. 그런데 채 30분도 지나지 않아 주방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남편인 박만호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오늘 밥 안 해? 당신 이제 퇴직했잖아. 순간 멍해졌습니다. 오늘이 첫날이야. 좀 쉬고 싶어. 제 대답에 남편은 대꾸도 하지 않았지만 얼굴에는 불쾌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그의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압니다. 퇴직했으니 이제 당연히 살림에 전념해야 한다는 뜻이겠죠. 68세인 박만호 씨는 3년 전 고등학교 교사로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보수적이고 규칙적인 성격인 그는 매일 아침 6시 반이면 기상해 8시에 장을 보고 10시에는 TV를 보며 오후엔 차를 마시는 일과를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반복합니다. 그가 퇴직한 이후 집안의 천칭은 교묘하게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대놓고 말은 안 해도 그는 가사 노동의 전적인 책임이 제게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나는 매달 연금이 400만 원 나오는데 당신도 국민연금이랑 퇴직연금 합치면 160만 원은 되잖아. 우리 둘 다 이제 일 안 하니까 지출도 좀 딱딱 나눠야 하지 않겠어?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결혼 생활 수십 년 동안 우리는 이렇게까지 세세하게 따진 적이 없었습니다. 과거에 그가 돈을 더 벌었을 때 저는 몸으로 때우며 집안일을 더 많이 했고 서로 내 것 없이 살았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와서 그는 장부를 펼쳐들고 한 줄 한 줄 대조하려는 모양새였습니다. 예전엔 당신이 나 먹여 살린다고 하지 않았어? 제가 참다 못해 한마디 던졌습니다. 그러자 그는 한심하다는 듯 한숨을 내쉬며 세상의 이치를 가르치듯 말하더군요. 그건 당신이 직장 다닐 때 얘기고 이제 퇴직해서 집에 있는데 밥하고 집 지키는 건 당연한 거 아냐? 그날 저는 아무 대꾸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퇴직은 했습니다. 하지만 식모가 되려고 퇴직한 건 아니었습니다. 입 밖으로 차마 나오지 못한 말들을 삼키며 멍하니 쌀을 안 치지 않은 밥솥만 쳐다보았습니다. 그날 밤 베란다에 홀로 앉아 건너편 아파트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는 것을 보며 제 마음속에 처음으로 어떤 결심이 싹 댐습니다. 나도 이제 나만의 삶을 준비해야 하는 게 아닐까. 퇴직 이후 집안의 공기는 날이 갈수록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밤샘 근무를 하던 시절에는 아무리 힘들어도 집에 돌아오면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불이 켜져 있고 따뜻한 밥상이 기다리고 있으면 남편은 소파에 앉아 오늘 바빴어 하고 물어봐 주곤 했죠. 비록 다정한 말투는 아니었어도 최소한의 관심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그는 말수는 줄어든 대신 짜증은 늘었습니다. 아침 식사가 본인이 좋아하는 메뉴가 아니면 대놓고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한 번은 정성껏 죽을 끓여 장아찌와 함께 내놓았더니 쳐다보지도 않고 툭 내뱉더군요. 지금 일부러 이러는 거야? 퇴직해서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밥 한 끼 제대로 못 차려? 결국 그 죽은 저 혼자 꾸역꾸역 먹었습니다. 그는 가계부를 검열하듯 저를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달 가스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 저 영양제는 산지 얼마 안 된 거 아냐? 당신 또 인터넷으로 옷 쇼핑했어? 구구절절 설명하고 싶었지만 그럴 기력조차 없었습니다. 수십 년간 맞벌이하며 아이들 키우고 살림 보탠 제가 언제 이 집에 해를 끼친 적이 있었던가요? 더 가슴 아픈 건 자식들의 냉담한 반응이었습니다. 제게는 두 아이가 있습니다. 큰딸은 대기업에서 치열하게 일하고 있고 막내 아들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죠. 각자의 삶이 바쁜 건 이해합니다. 퇴직하면 가끔 딸아이 아이도 봐주고 아들과 차 한잔 마시는 여유를 꿈꿨지만 현실은 차가웠습니다. 어느 날 딸에게 조심스레 전화를 걸어 내 아빠가 요즘 좀 이상한데 시간 내서 밥 한 끼 먹으러 오지 않을래? 하고 물었습니다. 딸은 단칼에 대답하더군요. 엄마, 둘이 싸웠으면 알아서 풀어. 나 요즘 프로젝트 때문에 너무 바빠. 아들은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엄마, 나 이번 주말엔 와이프랑 여행 가기로 했어. 다음에 봐.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그릇을 앞에 두고 식탁에 앉았지만 집안 전체가 에어컨 바람보다 더 싸늘하게 느껴졌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다 컸고 더 이상 집을 안식처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집은 이제 제가 알던 그 따뜻한 보금자리가 아니라는 사실을요. 그날 밤 남편은 또다시 수도 광열비 고지서를 내밀며 제가 살림을 못하네. 돈만 쓰고 기여도가 없네 하며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급기야 계산기를 두드리며 누가 무엇을 내야 하는지 적어 내려가더군요. 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고지서를 치우고 방문을 닫았습니다. 분명한 건 이것이 제가 꿈꾸던 은퇴 생활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가정이 제 마지막 귀식처이자 평생을 바쳐 일궈온 터전이라 믿었건만 지금의 집은 그저 누군가는 머물지만 아무도 당신의 노고에 관심 없는 차가운 여관 같았습니다. 지금 떠나지 않으면 영영 내가 누구인지조차 잊어버리겠구나.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며 창밖에 하늘이 밝아오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남편의 코 고는 소리는 여느 때와 같았지만 제게는 그것이 동반자의 숨소리가 아닌 도저히 좁힐 수 없는 소음으로 들렸습니다. 저는 아침 6시마다 근처 공원을 산책하기 시작했습니다. 공기는 차갑고 싱그러웠으며 나뭇잎에는 이슬이 맺혀 있었습니다. 공원에는 저와 비슷한 연배의 사람들이 태극권을 하거나 강아지를 산책시키고 있었는데 그들의 얼굴에는 묘한 자유로움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아내라는 틀에 갇혀 벗어나지 못하는 저와 달리 그들은 참 홀가분해 보였습니다. 그러다 공원 게시판에서 포스터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제주도 시니어 자원봉사자 모집, 2주 단기 체류,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 및 말벗 서비스,
숙식 제공, 참가비 40만 원. 그 종이 앞에 10분 동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몰래 귀퉁이를 찢어 집으로 돌아와 스마트폰으로 정보를 찾아보았습니다.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 홈페이지를 들어갔다 나갔다 반복했습니다. 그 충동은 마치 어린 시절 몰래 영화관에 가던 때처럼 죄책감 섞인 자유로움이었습니다. 신청 버튼을 누르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비용은 제가 명절에 따로 챙겨둔 쌈짓돈으로 결제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떠나기로 결심한 날, 저는 배낭 하나만을 챙겼습니다. 갈아입을 옷 몇 벌, 작은 디지털 카메라 한 대, 로션 한 병, 그리고 일담한 소설책 한 권, 주방에 전기밥솥 플러그를 뽑고 베란다에 빨래 건조대를 들여놓았습니다. 그리고 식탁 위에 쪽지 한 장을 남겼습니다. 좀 다녀올게요. 걱정 마세요. 남편이 그 쪽지를 발견했을 때 저는 이미 제주행 비행기 안에 있었습니다. 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지금 뭐 하자는 거야? 퇴직했으면 집을 지켜야지. 어디를 가? 심장이 뛰었지만 최대한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나 퇴직한 거 주방으로 출근하려고 한 거 아니야. 나답게 한번 살아보고 싶어서 그래.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흐르더니 그는 참 이기적이네. 돌아와서 얘기해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무음으로 바꿨습니다. 창밖으로 구름이 흘러가고 푸른 바다가 펼쳐졌습니다. 드디어 무언가를 뒤로하고 떠나온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주도 숙소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질녘이었습니다. 낡은 구옥을 개조한 2층짜리 민박이었는데 나무 바닥을 밟을 때마다 삐걱 소리가 났지만 주인장의 미소는 따뜻했습니다. 집 뒤로는 바다로 이어지는 작은 오솔길이 있었죠. 방은 소박했고 TV도 없었지만 지난 몇 년간 그 어느 곳보다 깊은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첫날 밤 저는 창가에 앉아 여행일지에 첫 문장을 적었습니다. 이 길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모르지만 적어도 나는 드디어 첫 발을 내디뎠다. 제주에서의 첫 주. 저는 제주의 한적한 마을에서 지냈습니다. 창문을 열면 억새밭 사이로 바람이 지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난 30년의 삶 속에서 단 한 번도 귀 기울여 본 적 없는 소리였죠. 매일 새벽 5시 반에 일어나 6시면 도시락 배달 봉사를 위해 모였습니다. 구역을 나눠더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처음엔 길 찾기가 서툴렀지만 며칠이 지나자 어르신들의 집 대문 모양만 봐도 누구네 집인지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낡은 평상에 앉아 계시던 할머니 한 분이 제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은 웃는 게 참 친절하고 고와. 순간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여기서는 아무도 제게 밥을 차리라고 요구하지 않았고 전기세를 얼마나 썼는지 따지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김지수, 누군가를 도우러 온 사람, 세상을 경험하러 온 한개인일 뿐이었습니다. 봉사가 끝나면 숙소 앞 작은 식당에 앉아 고기국수 한 그릇을 먹었습니다. 사장님은 제가 어디서 왔는지 묻지 않고 오늘도 맛있게 드세요라며 웃어주셨습니다. 그 단순한 다정함이 저를 매일 아침 설레게 했습니다. 남는 시간에는 아들이 몇 년 전 선물해줬던 카메라를 꺼내 들었습니다. 엄마도 취미 좀 가져보라며 사준 것이었는데 늙어서 뭘 배우냐며 서랍 속에 처박아 두었던 물건이었죠. 저는 카메라를 들고 제주의 아침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지붕 위에서 빨래를 넣는 할머니, 허리 굽혀 밭을 일구는 할아버지, 해질녘 제 방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는 노부부의 뒷모습을 찍었을 때는 가슴 한구석이 묘해졌습니다. 어쩌면 침묵 또한 사랑의 한 형태일지 모른다 라고 사진 밑에 적어보았습니다. 그동안 남편과는 거의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딱 한 번 메시지를 보냈더군요. 언제까지 도망 다닐 거야?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숨을 쉬는 법을 배우는 중이었으니까요.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닌 오로지 저로 존재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렇게 평온하던 일상은
며칠 뒤 딸아이의 전화 한 통에 깨지고 말았습니다. 엄마 진짜 너무한 거 아냐? 아빠가 오늘 아침에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전화 왔어. 엄마 안 돌아오면 호적 파버리고 이혼하겠대.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지만 이내 차분해졌습니다. 정말 그러시니? 엄마, 이렇게 무책임하게 가버리면 어떡해? 일단 아빠한테 사과하고 돌아와. 저는 나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몇 번이나 말했잖아. 근데 너희는 한 번도 내 말을 듣지 않았어. 딸은 침묵하다가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엄마 마음대로 해. 그러곤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벽에 기대어 앉으니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무서워서가 아니라 억울함이 극에 달해서였습니다. 이 나이에 조용히 숨 한 번 돌리겠다는 게 이토록 큰 죄란 말입니까? 왜 여자는 예순이 넘어서도 자기 마음대로 할 권리가 없는 걸까요? 아들에게서도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집에 안 오면 일 날 것 같아. 아빠 상태가 안 좋아. 사실 저도 걱정이 되긴 했습니다. 그가 정말 이혼 서류를 접수할까 봐서가 아니라 우리의 결혼 생활이 고작 누가 누굴 수발드느냐, 누가 돈을 더 내느냐 같은 차가운 숫자로만 남게 될까 봐 두려웠습니다. 그날 밤 민박집 아주머니가 팥죽을 한 그릇 내오셨습니다. 저와 연배가 비슷한 아주머니는 제 고민을 듣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평생 남이 나를 이해해 주길 기다리며 살아요. 그런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가 나를 이해해 주는 거예요. 그 말에 가슴이 찔렸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여행은 도망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저 자신을 다시 만나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요. 저는 누구의 아내, 누구의 엄마로 사는 것에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김지숙이라는 존재를 잊고 살았던 겁니다. 제주에서의 봉사가 끝난 후 저는 바로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강원도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열리는 시니어 사진 기록 캠프에 참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전에 저라면 엄두도 못 낼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망설임 없이 신청서를 냈습니다. 강원도 속초는 제주와는 또 다른 공기가 흘렀습니다. 폐교를 개조한 숙소에서 만난 은퇴한 동료들은 마치 갓 입사한 기자들처럼 생기가 넘쳤습니다. 첫 수업에서 강사님은 여러분이 보고 느끼는 것을 그대로 찍으세요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가슴에 새기고 논밭을 누비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노랫가락을 흥얼거리며 지나가는 할아버지의 찰나를 포착했을 때 저는 형용할 수 없는 행복을 느꼈습니다. 마치 시간이 저를 위해 멈춘 것만 같았죠. 밤마다 일기를 쓰고 중년의 배낭일기라는 블로그에 제 여행담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몇 명뿐이던 방문자가 며칠 만에 수천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65세 배낭 여행자의 글이 공유되면서 많은 사람이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었습니다. 저는 난생 처음 누군가에게 보여지는 존재가 된 것 같았습니다. 밤하늘의 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누구를 떠나온 게 아니라 드디어 나 자신에게로 걸어 들어온 것이구나. 캠프가 끝나던 날 속초역 대합실에 앉아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더 남쪽으로 내려갈 것인가 아니면 돌아갈 것인가. 남편의 마지막 문자를 확인했습니다. 당신 이렇게 끝낼 거야? 저는 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 이혼 안 무서워. 당신이 원한다면 도장 찍어줄게. 전화기 너머로 거친 숨소리가 들리더니 그가 힘겹게 입을 뗐습니다. 당신 변했어. 예전엔 아니랬잖아. 예전에 내가 어땠는데? 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집 지키고 내가 뭐 먹고 싶은지 물어봐주고 집에 오면 따뜻한 밥상이 있었지. 그건 내가 그럴 기운이 있었고 그게 내 도리인 줄 알았을 때 얘기야. 지금은 나도 하고 싶은 게 생겼어. 나를 벌주려는 거야? 그의 말에 마음이 아릿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밥을 안 해줘서 화가 난 게 아니라 수십 년간 익숙했던 제가 갑자기 변해버린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라 겁을 내고 있었던 겁니다. 벌 주는 거 아니야. 내가 누구인지 잊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야. 저는 그날 집으로 돌아가는 기차표를 끊었습니다. 퇴각이 아니라
정면으로 마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제는 침묵하거나 억누르지 않고 주방의 가스비 계산이 아닌 우리 인생에 대해 대화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집에 들어서자 남편은 거실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제 배낭과 목에 걸린 카메라를 번갈아 보더군요. 저는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앉아서 얘기 좀 해요. 가사 분담이나 돈 문제 말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함께 살아갈지에 대해서요. 그날 밤 우리는 아주 길게 대화했습니다. 남편은 처음으로 자신의 외로움과 불안을 털어놓았습니다. 제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자신이 한심하고 무서웠다고 하더군요. 저는 말했습니다. 당신 곁을 떠나려는 게 아니야. 하지만 나도 내 공간이 필요해. 완벽한 해결은 아니었지만 집안에 팽팽했던 긴장감이 조금씩 느슨해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새벽 5시 반에 일어나 아침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남편은 서툴지만 스스로 우유를 데우고 토스트를 굽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는 근처 복지관의 서예 교실에 등록했습니다. 가끔 자신이 쓴 글씨를 들고 와 이 획이 좀 짧은가 하고 묻기도 합니다. 우리는 서로의 거리를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매년 2번, 저는 한 달을 넘지 않는 선에서 자유로운 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그럼 내가 역까지 태워다 주지라고 말하더군요. 자식들의 반응도 변했습니다. 딸은 전화로 엄마 목소리가 훨씬 힘있어 보여라고 했고 아들은 제가 찍은 사진을 회사 발표 자료 배경으로 썼다며 자랑했습니다. 제가 저 자신을 아끼기 시작하자 가족들도 비로소 저를 가사 노동자가 아닌 하나의 인격체로 대우해주기 시작했습니다. 1년 뒤 저는 전주에서 열리는 시니어 사진전에 참가했습니다. 제 사진, 자전거 타는 할아버지가 전시된 벽 앞에서 저는 연두색 셔츠를 입고 관객들을 맞이했습니다. 예전엔 튀어 보일까봐 못 입던 색이었죠. 남편은 맨 뒷줄에서 쑥스러운 듯 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강연이 끝나자 그가 다가와 물 한 병을 건네며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잘하대. 돌아오는 차 안에서 휴대폰 속 사진들을 넘겨보았습니다. 제주, 속초, 전주. 그곳엔 누군가의 기대에 맞춘 모습이 아닌 진짜 김지숙이 있었습니다. 제 배낭은 비록 작지만 그 안에는 제 평생 단 한 번도 출발해보지 못했던 진정한 자아의 조각들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은퇴 후의 삶이 평안한 휴식이 될지 아니면 새로운 시련이 될지는 결국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지숙 씨는 배낭을 메고 떠남으로써 그 답을 찾았습니다. 그녀의 행동은 이기적인 반항이 아니라 침묵으로 일관했던 지난 세월에 대한 가장 뜨거운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여러분이 지숙 씨라면 같은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부부가 은퇴한 후에 다시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은 과연 가능할까요? 가정이 더 이상 유일한 안식처가 아닐 때 중년 여성은 누구에게 기대어야 할까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들을 들려주세요. 당신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출구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굽이진 길을 바로잡는 이정표가 될지도 모릅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우리네 삶의 진솔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소중한 사람들에게 공유해주세요. 침묵 속에 묻혀가는 모든 세월에 누군가는 반드시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